안녕하세요. 코리딩 클래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데이 2 수업을 하러 왔고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철학 지문을 한번 읽어봤는데 인문학 제재를 읽었죠. 이번에는 사회과학 제재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그랬지만 한번 스텝 3 쪽의 아티클을 먼저 읽어보고 나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저랑 공부하고 다시 한번 얼마나 잘 읽히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 문장을 먼저 한번 일시정지 잠시 하시고 한번 읽어보실게요. 읽으셨죠? 자, 그래서 보셨다시피 두 가지 글자가 반복돼서 좀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의학적 식견이 짧은 나지만 그의 골절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는 알 수 있었다. 뭐 그렇겠네요. 그쵸? 식견이 필요 없죠. 저의 사견이지만 선생님께서는 식탐을 적절히 절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절제해야겠네요. 세 번째, 이견을 대할 때는 상대가 좌절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다 좋은 말입니다. 특히 두 번째 문장 좋은 문장이네요. 일단 앞서서 이 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하고 싶은데 제가 1강부터 자꾸 좀 조심스럽고 그리고 소심하게 옆에 회색 글자를 넣어놨어요. 절의 엄밀한 구분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혹시나 또 잘못된 오개념을 가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제가 이렇게 언급하자면 절이란 글자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볼 절은 끊기고 그러니까 끊어지고 잘라지고 뭐 그 꺾이는 뉘앙스를 가진 그 절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아까도 저번 강의에도 말했지만 한자어를 알 필요가 없지만 검색해 보면 절이 여기 나오는 절들도 종류가 다 달라요. 뭐 꺾이는 절, 끊기는 절, 뭐 끊을 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의미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구분하는 의미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 번에 절로 갈 거고 정말 다른 절이면 제가 빼놓겠지만 그런 끊어지고 잘라지고 그리고 뭐 꺾이는 그런 절들은 다 한 번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소심하게 한번 조심스럽게 먼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일단 한번 볼게요. 제가 말했듯이 첫 번째 골절은 우리 골자가 웬만하면 그리고 아주 높은 확률로 그 뼈를 말하죠. 뼈가 끊어지는 걸 우리가 골절이라고 그러죠. 뭐 너무 우리 잘 알고 있는 글자입니다. 골절은 그래서 뼈가 끊어지는 거였구나. 두 번째, 절제하다라고 있는데 이 절제라는 거는 그 본인의 욕망을 적절히 끊고 적절히 꺾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우리 절충이란 단어가 있죠. 이 절충이란 단어는 흔히 의견이 대립될 때 혹은 무엇인가가 대립될 때 그것을 아주 적절하게 그리고 중간쯤에서 잘라서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절충이라고 그러죠. 서로 다른 양자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것을 중간 지점에서 적절히 끊고 그 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 절충한다라고도 얘기하고 거기서 쓰이는 절충도 같은 절이겠습니다. 세 번째, 이견을 대할 때는 상대가 좌절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좌절도 결국에는 그 의지나 마음이 꺾이는 것을 의미하죠. 좌절도 결국엔 같은 절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띄워놓고 있는 것들이 식견, 사견, 이견인데 견자는 어떤 걸 보는 걸 얘기해요. 우리 저번 데이 1에서 의를 설명할 때 의견도 봤지만 거기서 견이 이 견자죠. 의견이란 말이 사실 코어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도 식견, 사견, 이견. 식견은 어떤 사람의 지식, 식은 알고 있는 걸 말하죠. 식견, 내가 아는 바, 그래서 알고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좀 짧지만 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견해, 의견이 어떻게 보다랑 이어집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가서 망자도 한번 볼 거고 밑에서 스텝 2에서 그 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견도 보다라는 의미고 망도 보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의미가 다르거든요. 조금 우리가 뭐 보다로 퉁치고 있지만 그래서 그때 한번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왜 견이 보다인지. 자, 그래서 의견을 코어 의미로 두시면 되고 두 번째 문장 저의 사견이지만 이것도 데이 1에서 배웠던 대리버 중에 하나인 스텝 2에서 배웠죠. 공과 사적인 그 개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견이라 함은
나만의 내가 생각하는 견해, 의견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스텝들 그리고 뭐 데이들이 쌓여가면서 이렇게 배운 게 계속 나올수록 여러분께서 아는 게 좀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이견. 요 이자는 우리 밑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도 한번 볼 거지만 서로 다른 걸 얘기합니다. 뭐 서로는 뺍시다. 다른 걸 얘기하고요. 다른 의견들을 대할 때는 상대가 좌절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견이라는 거는 의견이랑 발음이 비슷하지만 다른 의견을 의미합니다. 이제 절, 견 다 아시겠죠? 뭐 나름 쉬웠던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깐 멈춰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뭐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망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보는 이미지인데 이거를 굉장히 좀 멀리 바라보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보는 걸 우리가 망이라고 그러지 않죠. 그래서 전망이 좋은 집과 제반 시설이 좋은 집 사이에서 오랫동안 고민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좋겠는데 전망은 멀리 보이는 광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망이라 함은 어떤 특정 위치에서 바라보는 그 멀리 바라봤을 때 생기는 그 경치들을 우리가 전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전망도 있는데 두 번째 문장에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써놨네요. 교재 만드는 사람이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게 두 번 쓴 건 아니고요. 제가 데이 1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한 단어는 굉장히 물리적이고 실체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이것들이 뜻이 쓰이다가 좀 추상적이고 되게 그 느낌적인 좀 추상적인 이미지로 변용되고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적으로 앞쪽을 바라보는 멀리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좀 미래의 일을 이렇게 예측하다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치면 forecast라는 단어가 있죠. 그 for도 결국에는 비슷합니다. 앞의 일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전망도 그래서 멀리 일을 미리 예측할 때도 좀 그런 식으로 추상적으로도 쓰인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희망도 있네요. 희망이라는 것도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하나의 단어가 또 다른 하나의 단어를 만들고 그게 다시 그 글자의 코어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그랬죠. 아까 얘기했듯이 견에서도 이견, 사견 이런 데서는 완전 의견처럼 쓰이잖아요. 견이 의견을 만들었지만 의견이 또 견처럼 쓰이는 이런 식으로 파생되는 글자들이 있는데 망도 약간 그런 식입니다. 그 희망이라는 게 또 하나의 코어 의미가 되기도 해요. 앞에서 봤던 윗글자랑 결합되면 이게 절망이 되죠. 반대편. 이 글자를 넣어서 읽으면 완전 반대말이 되네요. 이번 월드컵에서 그들의 성적을 희망적으로 전망했다. 반대는 절망인데 여기서는 그 희망이 꺾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절망은. 자, 그 다음 일반적으로 가망이 없는 회사에게는 앞에 그 전망을 했을 때 그 가능성이나 희망의 가능성이 없는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성이라는 뜻으로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저번 데이 1에서 불가침성이라는 조금은 어려운 글자를 봤었잖아요. 거기서 침성 빼고 불가만 본다면 가하지 않는 거죠.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 가도 이미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글자입니다. 가망이 없는 회사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그걸 수업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냉혹하게 첫 번째 찬스를 못 살려? 그러면 없어지더라고요. 네 번째, 전 세계인들이 갈망하는 상품이 됐다. 그의 아이디어. 제가 문장을 만들 때는 그 애플,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를 생각해 봤는데 갈망하다라는 게 어떤 거죠? 갈자가 어떨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갈자가 있을까요? 갈증. 그래서 그 thirst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목마를 정도로 희망하는 걸 말하는 거죠. 아주 간절하게 원하는 게 이 갈망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망에 대해서 다 했으니까 반도 한번 볼까요? 이 반이 제가 참 넣을까 말까 많이 고민했던 글자입니다. 왜냐면 좀 뜻이 애매모호해요. 사전에도 그 글자를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뜻이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 제가 소심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회색 글자로 써놨어요. 근데 알아두실 거는
소반 아시죠? 여러분 그 그릇 제가 설명하려는 두 가지의 반 중에 요 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를 그 소반이 되어버린 거기 때문에 다른 글자가 되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 글자를 보실 때도 그냥 좀 편하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반은 아까 얘기했던 평평한 그 그릇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뭔가 받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랑 두루두루 연관돼 있다 할 때 이 반자가 많이 쓰이는데 그 우리 평평하다, 넙대대한 일반적인 그 반을 우리가 언제 쓰냐면 반석이라고 하죠. 우리 뭐 성경책 같은 데 자주 나오는 뭐 찬송가 같은 데 자주 나오는 그런 용어인데 평평한 넙대대한 바위를 우리가 반석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반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연관된 이라는 이미지를 갖고요. 이게 의미를 갖고요. 제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보면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라고 돼 있거든요. 유의어로. 그래서 제반이라 그러면 그 사회와 거의 다 관련돼 있는 전반적인 시설을 제반 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반이 만들어낸 글자 일반이 또 다시 반의 코어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반의 글자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면 일반이라는 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식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 일반을 알려면 일반을 분석하려면 반을 알아야 되는데 반에 일반의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진공 상태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요 정도 좀 순환 오류는 좀 봐줘도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4번에 기반한 발명품 그의 아이디어에 기반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의 아이디어를 그 토대로 아주 평평한 그 그릇 삼아서 만들어낸 발명품은 전 세계인이 갈망하는 상품이 됐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망이랑 반의 정확한 이미지 그리고 의미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회완여 이 의미들을 제가 글자들을 가져올 때는 우리가 읽어야 될 그리고 읽어 봄직한 그 텍스트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그 모의고사 기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고등학생이실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보게 될 국어 시험에 나오는 그런 글자들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회완여 이렇게 묶인 거는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넣어놨고 그 같이 묶인 그룹과의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도 한번 세 개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으셨으면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회전문의 도입이 점심시간 건물의 혼잡도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증여받은 주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좋겠습니다. 완만한 언덕을 우회해서 가야 된다. 아침 시간에 완행열차는 교통 여건으로 인해 특정 블라블라 선회해야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회부터 볼까요? 회하면 가장 쉬운 글자는 그것의 의미를 너무 잘 전달하는 글자는 회전이에요. 회전하는 뭐 팽이나 회전하는 문, 회전 목마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그 돌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회전문은 로테이트하는 그 문인 걸 여러분 아시죠? 뭐 그거는 가르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 완만한 언덕을 우회하여 가야 된다. 우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물리적으로 우회할 때도 그렇게 말하고 아니면 우리가 추상적으로도 어떤 그 함정이나 어떠한 방어를 무력화시키는 그거를 통하지 않고 돌아가는 길 이런 용어로도 우회라는 용어가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의 차단을 우회했다 라든지요. 이런 식의 추상적인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 선회도 비슷한 말입니다. 그 특히 교통수단이 어떠한 영역을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한번 그 뉴스에 많이 나와서 유명했던 그 회항이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항이라는 의미 중에는 그 항공 비행기가 날다라는 그 항 있잖아요. 돌아서 항공하다라는 의미의 그 회항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회고요. 회전, 우회, 선회로부터 우리가 회 한번 봤고요. 그 다음 완화시키다, 완만한 언덕 그리고 완행열차라는 거는 느슨하다라는 말입니다. 느슨. 여러분 화라는 거는 그렇게 만들다라는 거 아시죠? 느슨하게 만드는 거를 완화라고 얘기하는 거고
완만도 마찬가지로 이 완자가 단순히 뭔가 촉감이 그냥 느슨하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리 속된 말로 빡세다 그러죠. 빡세다라고 하는데 그거의 반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단하거나 아주 극단적이지 않고 그냥 좀 부드럽고 느슨하고 그런 걸 얘기할 때도 우리가 완, 추상적인 의미로 쓰죠. 그래서 계속 제가 반복하지만 1번 문장에 완화할 때 완자는 이 완이라는 의미가 원래는 물리적인 의미부터 시작했지만 혼잡도라는 건 어떤 숫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정도라는 것은 역시 추상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완만도 마찬가지로 아주 경사가 급하지 않고 느슨한 경사를 얘기하는 거고. 완행열차도 있죠. 그럼 완행열차의 우리 반대말을 뭐라 그럽니까? 9호선에서 일반 열차가 있고 급행열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급하다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대칭어쌍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제가 늘 말하지만 대칭되는 두 글자, 대립되는 두 글자는 합해서 그 어떤 전체적인 정도를 얘기한다고도 얘기했죠. 그게 그래서 합쳐져서 완급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죠? 느슨하고 아주 빡세고 급하고를 조절한다 그러면 우리가 완급 조절이라고 그러죠. 우리 흔히들 가수들이 굉장히 다이내믹한 그 스킬들이 있을 때 그걸 보고 야 완급 조절을 잘하는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완급도 하나 알아가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다 봤네요. 회도 봤고 완도 봤으니까 여를 볼 건데 여라는 글자에는 그 여자 여를 뺀다면 가장 흔한 뜻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 남다라는 의미도 있죠. 어떤 남은 것들, 여분의 물건들 이런 뜻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거는 준다는 뜻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이라고 하면 그 우리 법적인 용어긴 하지만 준다는 뜻이죠. 그 대가 없이 주는 걸 우리가 증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의 기여는요. 어떤 일에다가 쓰임새나 혹은 도움을 주는 걸 얘기하죠. 보탬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여한다. 축구에서도 뭐 3대 0으로 이겼을 때 세 가지 뭐 골 장면에 모두 기여했어라고 얘기하면서 그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도움을 많이 줬다는 뜻이죠. 완화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거는 야 회전문을 넣으면 이제 건물이 좀 혼잡해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긴데 사실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고 제가 그냥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조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회전문과 일반 문을 똑같은 개수라면 회전문일 때 좀 더 완화될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똑같은 통로인데 동시에 오고 가니까. 근데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도 여기에 대한 식견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완만한 언덕 왜? 다 알았고요. 세 번째도 교통 여건으로 인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여건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이 쓰이죠. 여건은 뭐죠? 여건 아니죠. 여건은 주어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주어진 조건이라는 뜻의 여건이죠. 뭐 여건이 좋지 않아서 내가 이번에 차를 구매하지 못했어. 뭐 그렇게 뭐 그냥 생각난 예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어진 조건, 상황적인 조건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스텝 1을 한번 봤고 스텝 2부터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